1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정영진입니다. 자, 깊이가 다른 경제라디오.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닌데 이거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깊이가 다른 경제라디오. 난 며칠 지나면 제대로 할 줄 알았는데 계속 틀린다. 깊이가 다른 딱히 틀린 건 아닌데 어색했어. 예, 깊이가 다른 경제라디오. 깊이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나 봐. 제가 사실 깊이가 있는 쪽이 아니라 좀 어색했던 모양입니다. 우리 이제 이진우가 맨날 그러잖아. 얇고 날카로운 단편적인 지식. 네. 자, 오늘 화요일은 저희 페이지 2, 오늘 아침 페이지 2에 또 부동산 알아보는 땅땅한 화요일 준비가 돼 있고요. 예. 잠시 후에 또 만나보고, 그 전에 오늘도 여러분께 전해드릴 경제 뉴스 또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봐야죠. 해봐야죠. 경제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네, 오늘 아침 페이지 2 라이브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페이지 2는요, 페이지 2 앱에서 라이브로 들으실 수 있고, 또 팟빵 앱 통해서도 오디오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는 실시간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저희 또 즐기실 수가 있죠. 이 뉴스도 굉장히 큰 뉴스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 100분 안쪽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무려 시작이 이거 유튜브 기준입니다. 오디오는 뭐 이제 몇천 분 되실 테고, 오디오 기준으로 지금 200분이 넘어서 220분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난 거예요? 시작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마 또 올라오겠지? 유튜브 라이브에도 많이 아마 좀 적응이 되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근데 좋습니다. 이름 바꿨다면서 이름? 저희 유튜브 채널이 검색들이 잘 안 된다고 그러셔서, 뭐 정영진의 신과 함께, 뭐 신과 함께 라이브 별별 키워드를 해도 잘 검색이 안 돼서 심플하게 가기로 했습니다. 한글로 3% 치시고 그다음에 뒤에 TV 알파벳으로 치시면 3% TV 하면 바로 저희 채널이 아마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근데 나나 이진우도 참여하는데 왜 정영진의 신과 함께냐? 그러니까 그게 문제 제기가 있었지. 예, 그 문제 제기 하실 만한 게 아닌 게 두 분 이름으로 하면 유튜브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 그러니까 뭐 김동완 혹은 뭐 저 이진우 이렇게 검색하면 그 한국경제 그거랑 뭐 손경제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제 이름으로 하는 거지. 제가 뭐 특별히 이거에 욕심나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뭔 얘기예요. 네. 자, 우리 김프로님 처음 본다는 분 지금 이제 들어오셨는데 너무 외모가 훈훈하시다고. 예. 아침에 내가 좀 약한 편인데. 좋으시겠어요? 자, 저희 오늘 페이지 2 라이브 뉴스 브리핑, 경제 뉴스 브리핑 몇 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이 오늘 오전 11시에 발표가 되는데, 이 발표에 따라서 약 20조에서 40조에 이르는 이 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추진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경실련에서는요, 지금 이거 이렇게 발표하는 게 결국 내년 총선 위한 지역 선심성 정책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좀 하고 있네요. 근데 예타 면제,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생소한 용어잖아요. 조현 씨, 예타가 뭔지 알아요? 제가 예비 타당성 그랬구나. 했으니까 사실 이게 뉴스에 안 나오면 예타 그러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준말이 예비 타당성 조사인데 이게 법적으로 말이죠.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 들어가면서 국비를 300억 원 이상 투입하는 모든 신규 사업에는 예비 타당성 검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아니면 꼭 이걸 해야 되는지 국책산업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중앙정부하고 이 지방자치단체하고 맨날 싸워요. 지방단체장은 야, 이거 우리 지역의 수건 사업이니까 빨리 해줘라.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야, 이거 예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예비 타당성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근데 이 기간만 엄청 늘어나니까 사업은 진척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야, 이거 너무 진척이 없으니까 예비 타당성 면제를 신청해봐라 그랬더니 17개 지방자치단체가 33건으로 해서 61조 원 사업 규모를 예타 면제, 예비 타당성 면제를 해주소. 그러니까 다 해보면 61조나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11시라고 돼 있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죠. 경제부총리가 이 중에 몇 건을 예비 타당성 면제를 할 건지를 발표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하면은 규모에 따라서 어떤 신문 이렇게 썼더라고.
소문난 40조 잔치 문정부판 뉴딜 예타 면제가 온다. 왜냐하면 이걸 하면 이제 빨리 공사가 진척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건설 경기가 살 거고 그러면서 지금 내수, 고용 왜냐하면 건설이라는 게 아시지만 고용 유발 효과가 탁월하게 1등인 산업이거든. 그러니까 이 경기 부양책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뉴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이렇게 막 예비 타당성 조사를 자체를 안 해버리면 야 이거 예산을 그냥 막 쓰는 거 아니냐. 경기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지역 사업이 남발이 되고 그러면 일부 지역 사업처럼 이게 또 만성 적자가 되고 결국은 국민의 혈세 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채팅창에는 이게 4대강하고 뭐가 다르냐. 좀 뭐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기준이 또 뭐냐는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곤 있습니다. 오늘 한 11시 오전 11시에 그 발표를 보면 어떤 뭐 기준들이 적용됐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정부가 설을 맞아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12조 7천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을 풀고요. 또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긴급 사업 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그 12조 7천억 원, 한 13조 원에 달한 특별 자금은 영세 상인들이 뭐 대금 결제하는 데 있어서 좀 급하게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또 상여금, 직원들의 상여금 지급을 위해서 쓰일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우리도 직원들 상여금 출연료 주려면? 영세 상인들이니까. 근데 저는 이거는 뭐 매년 설이나 추석 앞두고 이런 기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네. 푼다, 지원한다. 네. 이거 대출하는 거거든요. 아, 대출 금리를 해준다. 조금 싸게 해주고 보증을 조금 면제해주고 뭐 이런 건데 신문은 항상 대규모 특별 자금을 푼다, 지원한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보도 자료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인데 사실 근데 지원받은 사람도 없고 그 풀매 혜택을 받은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갚아야 되는 돈이라는 거죠? 네? 당연하죠. 이거 누가 공짜로 줘요. 큰일 날라고. 그래서 산업은행이라든지 기업은행 이런 데서 특별히 대출 규모를 늘린다. 그러면서 대출 조건을 조금 더 좋게 해주는데 사실 피부로 체감할 만큼 그렇게 확 낮춰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은행도 사실은 그렇게 막 풀었다가 나중에 국감 가서 혼날라고. 네. 그러니까 이 헤드라인 이 제목은 다음부터는 대출 규모를 좀 확대하고 보증을 조금 완화해주고 금리를 조금 낮춰준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렇게 너무 임박해서 하면 지금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거 한 2, 3주나 한 달 전에 해줘야지. 맞아요. 일주일 전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미리미리 듭니다. 하십시다. 네. 자, 그리고 미국 법무부가요 금융사기 등의 혐의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기소했다 이렇게 미국 언론들이 전하고 있는데 그 혐의 내용을 보면 은행 사기, 뭐 사법 방해, 영업기밀 탈취, 공모 등등에서 한 13개 혐의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그 오는 30일 미 워싱턴 DC에서 예정된 그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을 이틀 앞두고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거 좀 이따가 이제 곽도기 부장 오면 또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 미중 화해 무드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웨이가 뜨거운 감자인데다가 어제요 미국 대표단, 그러니까 협상을 할 미국 대표단 명단이 발표됐단 말이에요. 근데 통상은 중국의 부총리인 류호 부총리와 미국의 재무부 장관인 문유신 재무부 장관이 카운터파티였다고. 근데 어제 딱 보니까 협상 대표가 문유신이 아니고 라이트하이저라고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됐고 그 안에 피터 나바로 보좌관이라고 아주 초강경파예요. 옛날에 우리 저 신과 함께에서도 한번 다뤘잖아요. 웅크린 호랑이라는 책 쓰고 중국은 미국을 거의 잡아먹으려고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철저히 박멸해야 된다. 뭐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거든. 박멸? 거의 그렇게 써요. 그래요? 네. 아주 고약한 단어를 쓰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그 대표단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데다가 화웨이 건까지 터져가지고 어제 미국 주시장에도 영향을 줬고 이게 전형적인 트럼프의 협상 수류로 봐야 될 텐데 이 협상이 아주 낙관적인 분위기만 잡힐 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이 기사의 내면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습니까? 곽도기 부장한테 또 물어보자. 일단 한번 여쭤보죠. 야, 그리고 한국의 경제활동 자유도 순위가 세계 29위로 지금
조사가 됐는데 작년보다 2단계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라는 좀 보수 성향이죠, 여기는. 그렇죠. 여기서 낸 건데 2019 경제 자유지수 보고서 여기 보면 한국이 29위 했다는 거고요. 북한이 세계 최하위. 1위는 어디냐? 홍콩. 2위가 싱가포르, 3위가 뉴질랜드, 미국은 12위 했고요. 일본이 39위, 또 중국이 딱 100위 했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자유롭게 못 쓰지 뭐 지금 잘 안 와닿는다. 돈만 있으면 자유롭게 쓰지. 네. 자, 그리고 어제 구제 의심 신고가 된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젖소 농가가 구제 확진 판결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이거 축산농가에 굉장히 큰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겨울 들어서 구제역 확진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 유형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금 검사 중이고 해당 농장 3km 이내, 반경 3km 이내는 통제 초소가 설치되고 또 이동 제한 조치에 들어갑니다. 이건 겨울만 되면 빠짐없이 구제역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원천 봉쇄할 방법이 없나 몰라요. 그래도 올해랑 지난 겨울은 조금 나았었던 것 같아요. 예, 지지난 겨울보다는. 자, 2019 한국의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의 자산가들 향후 5년 동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KEB 하나은행 분석에 따르면 부자들 응답자의 11%는 향후 5년간 아주 급속하게 침체될 것이다. 그리고 34%는 완만하게 침체될 것이다. 그리고 정체될 것이다가 한 39% 정도였고요. 회복할 것이다는 15%밖에 안 됐답니다. 특히 그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는 82%가 이거 침체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들은요 부동산 유지하겠다는 답이 46%였고 비중을 줄이겠다는 답이 13%밖에 안 돼서 안 좋게 본다는데 자기네들 갖고 있다 했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안 좋게 보는 건지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매년 이 하나금융경제연구소에서 금융경영연구소 이런 조사하거든요. 부자들 어떤 행태를 보이나. 저도 보고서를 보니까 올해도 빠짐없이 부자들은 신용카드 안 쓰고 현금 씁니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현금 왜 써요, 근데? 뭐 이게 이 신용카드 하면 거래가 다 이제 드러나니까? 노출이 되고 내 재산 얼마다 이 노출이 되니까 현금 가지고 다니면 쓴다고. 우리는 어떻게 썼는지 신용카드 써서 제 지갑엔 지금 10,000원도 없어요. 저도 거의 한 10,000원짜리 한 장 정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야, 그런데 부자들은 안 쓰는군요. 예. 자, 오늘 뉴스가 좀 길긴 했는데요. 끝으로 이거 하나만 더 전해드리죠. 이거 저 각도기님이 또 해주실 건데 어제 코스피가 4거래일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소폭 하락했습니다. 2177.30에 거래에 마쳤고요. 장 초반엔 좀 상승세였고 후반에는 하락 전환했다고 하죠. 개인과 기관은 매도했고 외국인은 매수했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따가 시작될 증시 각도기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요거에 대해서 뭐 언급하실 거 있으세요? 나까지 하면 어떡합니까? 곽부지점장은 뭘 하겠어요. 그때 합시다. 네, 우리 신환철님이 김프로님 부자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 부자라는 기준이 굉장히 좀 주관적일 수도 있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네. 이진우 정영진보다는 부자입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네들이 워낙 좀 자, 그럼 저희는 화요일 코너죠. 땅땅한 화요일, 부동산 시장 알아보는 땅땅한 화요일 시작합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니들의 개맛을 알아? 남자는 광고 대박을 원하세요? 지금 바로 신과 함께에 전화하세요. 010-2090-6748 010-2090-6748 최고의 광고 효과 010-2090-6748 신과 함께가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함께합니다. 네, 깊이가 다른 경제 라디오 오늘 아침 페이지 2 화요일 코너는 바로 부동산 전망 또 시장을 알아보고 전망을 해보는 땅땅한 화요일 코너입니다. 이 땅땅한 화요일은요 KN 프로퍼티의 민경남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까지 매니저였다가 이제 대표로. 근데 사실 신뢰한 거지. 원래 이제 민경남 대표가 네. 국내 굴지의 자산운용사의 부동산 담당 펀드 매니저로서 이름을 날렸거든. 네. 그러니까 그게 난 더 좋아 보이는 거야. 네. 네?
근데 이제 본인은 대표가 그렇게 집착이 가나 봐. 대표로 불러다가. 대표 밑에서 많이 그게 정확한 거지 사실. 힘드셨나 봐. 네. 아니 뭐 저는 괜찮았는데요. 네. 뭐 그 주변 사람들이 몇 명 지적을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이 너 아직도 매니저냐? 예. 그 자기 자산을 관리하니까 자기 자산의 관리자 매니저잖아요. 네 맞습니다. KN 프로퍼티는 이제 경남 민경남의 KN이겠죠? 예 맞습니다. 네. 이름은 그냥 좀 급하게 지신 모양이에요.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고민 많이 하신 거예요? 예. 목자들은 뭐 강남 자산들이라는 얘기도 하고. 강남이란 뜻이에요. 강남. KN 강남. 그 K는 이제 큰이라고 그런 의미도 있고. 큰? 예. 그냥 읽으면 예. 큰. 예. 통상 우리나라에서의 강남은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K를 쓰지 않고 G를 씁니다. 맞죠? 그렇겠네. GBC. 근데 그 뭐냐 KDB라고도 많이 하고요. 네. 그 CBD, YBD, KBD 보통 KBD는 뭐예요? 그 원래 이제 CBD가 Central Business District의 약자거든요. 네. 콩글리시인데 이제 앞에 C를 K로 바꿔가지고요. 네. 강남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그러니까 GBD라고 하잖아요. KBD라고 더 많이 합니다. 그래요? 예. 이건 뭐 지금 이렇게 강남 갖고 이렇게 싸울 때는 아닙니다. 우리 저 청취자분들이 지금 수만 분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실시간으로 들어오신 분도 지금 430명 돌파합니다. 와 지금. 이거 급증하네 이게. 네, 오늘 이거 저 민경남 대표님이 잘해 주셔야 돼요. 오늘 이 상승세가 이어질 것인가, 내일도 그래서 쭉쭉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 이 상승세가 마감이 될 것인가는 민경남 대표님 입에 달렸습니다. 자, 그러면 민경남 대표한테 긴장됩니다. 컨텐츠를 물어봐요. 협박을 하지 말고. 컨텐츠? 그럼. 우리 민경남 대표님은 이제 주로 전문 분야가 뭐 단독주택, 뭐 아파트 이런 것보다는 그죠? 조금 더 이제 상가라든지 좀 상업용 부동산에 조금 더 특화되신 그렇죠. 분이죠. 빌딩이라든지 네. 뭐 또 상업용 건물 뭐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주실 얘기가 오늘은 뭐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네. 공유 오피스. 전 국민 5천만이 다 관심 있다는 그 공유 오피스. 예, 아무래도 제가 그 공유 오피스를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건물주, 두 번째가 운영자, 세 번째가 그 실제 사용인인데 네. 제가 1번하고 3번을 실제로 해봤기 때문에요. 음. 아마 누구보다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네.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우리가 공유 오피스 하면은 그냥 머릿속에는 딱 한 글자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WeWork.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세계적인 공유 오피스. 르호봇도 있고. 네네. 네. 예. 아니면 뭐 국내로는 이제 패스트 5. 그게 요즘 잘 나가더라고. 예, 요즘 그 위워크하고 같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공유 오피스라는 게 원래 이제 우리는 오피스를 얻는다고 하면 무슨 부동산 가서 오피스텔 하나 아니면 뭐 무슨 좀 큰 사무실 하나 이렇게 이제 임대해갖고 계약서 쓰고 시작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과거 일반적으로 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큰 뭐 오피스 하나를 누군가 이제 사업자가 얻어서 그걸 뭐 아주 작은 단위로 사람들한테 쪼개서 다시 그 뭐라 그래 같이 오피스 쓰도록 하는 거. 그렇지. 뭐 일종의 재임대죠. 예, 재임대 뭐 전대. 예, 맞습니다. 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뭐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라고 이걸? 근데 요새 지금 거의 그 공유 오피스가 우후죽순처럼 이제 너무 많이 생겨나고 생겨나고 있구나. 근데 예. 통계해 보니까 최근 3년 거의 4배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3년 동안 4배요? 네. 장사가 그렇게 잘 됩니까? 예. 근데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실제로 저만 해도 이제 전업 투자를 시작하면서 뭐 크게 고민 안 하고 바로 공유 오피스로 들어갔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이 사무실로 오기 전에 요 길 건너에 위워크에서 한 3개월 있었어요. 예. 요 편하더만. 앞에. 그렇죠. 예. 난 뭐 제일 이렇게 좋은 게 그 커피, 커피 맥주 무료. 무제한. 예. 그거 아주 좋구만. 우유도 주고. 네. 예. 우유는 그 남의 거 자기가 먹은 거야. 그럼 공장 아니에요? 이 선수. 우유는 거기 커피 타 먹을 때 자기가 자기 거 먹으려고 갖다 놓은 건데 그렇습니까? 공유했구만 우유를. 다 같이 그냥 다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우유는 안 돼요? 미안합니다. 자, 그런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 그 제가 있는 공유 오피스만 해도요. 이제 새로 오픈하고 들어갔는데요. 거의 3개월 만에 다 찼어요. 다 찼고요. 어허. 예, 그럼 근처에 이제 롯데 자산개발도 공유 오피스를 열었는데요. 예. 그것도 뭐 한번 구경을 해봤는데 급속도로 찰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오피스 저도 이제 예전에 저도 예전에 해봤는데 저는 그때 왜 했냐면 사무실 주소는 있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증 내려면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 그렇지. 내려면 있어야 되는데 뭐 어디 구하려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갖고 거기 가니까 월 10만 원에 그냥 주소 하나 편지 받을 수 있고 그 주소만 주는 거죠. 예. 그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봤어요 저도. 네.
그런 목적으로 전 했는데 네. 아예 그냥 거기서 뭐 이렇게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도 꽤 있군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잡았다 요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우유라고 내 우유인데 네가 먹었냐고. 아씨 미안합니다. 우유를 벌컥벌컥 그냥 컵에다 따라서 마시던데. 아니 어차피 우유는 날짜 지나면 못 먹잖아요. 누구라도 먹는 게 낫죠. 참고로 제가 있는 공유 오피스에서는 맥주는 안 나오는데요. 네. 우유는 제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공유 오피스 하면 위워크하고 한국 토종 브랜드하고 일단 경쟁 체제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이 위워크가 굉장히 사업 속도를 빨리 확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도 지금 뭐 여의도도 생기고 광화문에도 생기고 또 뭐 강남에도 청담에도 요번에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말씀하셔야죠. 예. 그렇게 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왜 되는 거고?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워낙 사람들이 사용자들의 편리함이 많거든요. 집기 비품도 다 준비가 돼 있고 몸만 들어왔다 몸만 나가면 되고 뭐 인터넷 연결도 그런 거 다 돼 있고 하니까는 그리고 짧게 있다가 나갈 수 있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되게 편해. 부담이 좀 덜하죠. 예. 그리고 지금 그렇게 위협 같은 경우 우후죽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경우는요. 이게 이 전대 비즈니스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성 확장성이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시작을 해서 공실률 이제 자연 공실률이 이제 뭐 95%, 97% 이렇게 한번 만들어지면 그 이상의 이제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이 별로 늘어날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확장성에 막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이제 규모의 경제를 키우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키우면은 첫 번째로 위협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강남에 뭐 삼성동에 자기 자리가 있더라도 여의도 뭐 도심 이런 데 자유롭게 사용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편의성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동시에 거기서 이제 그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커뮤니티. 예, 맞습니다. 아하. 예,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그 무언가 정말 계량화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창출하려고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좀 회의적인 게 원래 위워크가 뭐 뉴욕이라든지 뭐 이런데 미국에서 했을 때는 그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됐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스타트업들끼리 세미나도 하고 또 공동 투자도 하고 해서 지금 우리 민경남 대표가 얘기하듯이 뭔가 무용의 그런 가치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우리 있어봤잖아. 우유만 공유했지 뭐 그 옆에 방에 있는 사람들이랑 뭐 한마디도 해본 적 없어요. 근데 한국적인 문화와 이 서양의 어떤 미국적인 문화가 이 공유 오피스를 대하는 그리고 행태가 나는 좀 차별화되어 있는 것 같아. 전혀 이렇게 똑같지 않더라. 그런 게 좀 느껴졌거든요. 민경남 대표도 지금 그 공유 오피스에서 그 커뮤니티 활동해요? 커뮤니티 활동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의도적으로 좀 안 하는 게 있고요. 왜냐하면은 너무 친해지면 부동산을 너무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분씩 이렇게 안면을 트고 그러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파티 같은 것도 하고 그러죠? 예, 많이 합니다. 네, 그죠? 있긴 있는데 근데 아마 외국처럼 처음 본 사람한테 이렇게 편하게 인사하고 말 걸고 이런 분위기는 확실히 우리는 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또 어떤 공유 오피스들 보면요, 이제 공유 오피스 회사, 그러니까 운영하는 회사에서 그 공간을 빌려주는 것만에 더 그치지 않고 그 기업에 이제 투자를 아까 위워크에서 들어온 입주한 기업들 가운데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냥 돈을 투자한다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왜 잘 알게 되니까. 그 스타트업 같은 거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 중에 하나가 그 오너의 뭐 근면성이나 성실함이나 그 오너의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그 공간을 빌려주고 자주 보다 보면은 그분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업의 그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되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렌트비가 밀렸는지 안 밀렸는지 본인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야.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하지. 저도 어때가 렌트를 낸다는 거는 계약을 실행을 하는 건데 그거를 딱 맞추냐 안 맞추냐 뭐 연체하냐 그것도 그 굉장히 중요한 팩트 아니 만약에 내가 생각합니다. 지금 돈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여의도 이런 데다가 한 200평짜리 사무실 하나 얻어갖고 위워크 같이 저 공유 오피스 사업해요. 네. 그럼 잘 됩니까?
200평만 가지고 하시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자라요? 훨씬 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200평도 부족해? 네, 200평이면요 사실 뭐 여기 여의도에 있는 오피스들 한 개층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사실은 그 평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위워크를 갖다가 지금 정프로 얘기한 그냥 개인이 하는 공유 오피스 좀 싸요 거기가. 네. 위워크보다는 내가 볼 때 한 3분의 2 가격이면 충분히 들어가거든. 개인이 하는 데도 있긴 있어요? 많이 있었죠. 맞습니다. 엄청 근데 많습니다. 지금 그래요? 요즘 좀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 왜냐면 위워크가 워낙 크게 나오니까. 맞습니다. 근데 거기 갔다가 여기 보러 가잖아요. 네. 생각이 싹 사라진대. 아 들어가기 싫어요? 왜냐면 위워크 가면 인테리어가 자체가 야 이건 내가 글로벌 기업 다니는구나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우리 기억나시잖아요. 로비도 그렇고 막 그러니까. 오이도 공짜고. 네, 그러니까 누구 오라 그래도 거기 리셉션에서 탁 이렇게 응접실 같은 데서 하고. 근데 거기 가면 약간 고시원 분위기 나는 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지금은 많이 그런 거는 아주 도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더 돈 내더라도 네. 좀 그런 데를 가는구나. 그리고 혼자 1인 사무실 같은 경우는 많이 차이 나봐야 이렇게 2-30만 원 차이밖에 안 날 거거든.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50명이 회의실 3개를 쓰는 거랑 100 100명이 회의실 10개를 쓰는 거랑 뭐 1000명이 회의실 100개를 쓰는 거랑 이게 그 밀집도가 이제 떨어지거든요. 그렇겠네. 예, 네. 이렇게 작게 해버리면은 회의실 밀집도 때문에 또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김영창님이 질문 주셨는데 나도 봤어. 몇 달까지 밀려도 이 공유 오피스는 봐주냐고. 그거는 이제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요. 그 딱 정해진 룰이 없습니까? 보통은 아마 2달 정도로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아 2달. 아니 이거 아주 편한 게 그 네. 카드 있잖아요. 무슨 카드요? 그 들어가면 출입 카드 있잖아요. 네. 그거 딱 정지시켜 버리면 못 어느 날 들어가는구나. 자기도 이제 부주의에서 밀릴 수가 있잖아. 물론 노티스는 줘요. 그런데 언제까지 딱 들어갔는데 띠띠띠띠 소리 나버리는 거지. 네, 근데 내가 볼 때 공유 오피스는 최소한 2달 안 넘을 것 같은데. 처음엔 보증금 있어요? 보증금? 있습니다. 얼마예요? 네. 저희는 같은 경우는 한 달치입니다. 한 달치를 먼저 내고 그다음에 당연히 월세도 한 달치는 먼저 내고 그리고 이제 한 달 쓰다가 다음 달에 또 내고 그렇게 되는 되죠. 거죠. 네. 보증금은 굉장히 저렴하겠네, 그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뭐 인테리어를 하는 게 그러니까 상가처럼 인테리어를 하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요. 예, 뭐 명도하기도 쉽고요. 지금 우리 유튜브 라이브 기준으로 쭉 올라오다가 지금 공유 오피스에서 약간 좀 주춤하고 있거든요. 네. 빨리 좀 주제를 바꿔야 될 것 다음 같습니다. 주로 넘어가 버릴까? 빨리 넘어가 봐요. 네. 네. 그럼 다음 주제는요. 네. 지금 500명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그 도처에 있는 이런 큰 오피스들이요. 네. 그런 거 이제 보면은 도대체 이런 건 누가 갖고 있을까? 뭐 그런 것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내가 갖고 있어 지금 이러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뭐 연기금들 아니면 보험사, 국민연금? 예, 국민연금, 뭐 교직원 공제회, 삼성생명. 그런데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엄청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그들이 건물들을 직접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자산운용사, 부동산 펀드를 통해서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지금 현재 부동산 펀드가 수탁고가 한 75조가 됩니다. 75조? 예. 그러면은 거기서 레버리지까지 끼면은 뭐 130, 140조 뭐 그 정도까지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투자자들이 누구냐면 결국 이제 국민연금 그런 곳들인데요. 국민연금이 국내 자산을 그 뭐 인프라까지 다 포함해서 거의 30조 가량 가지고 있고요. 삼성생명만 해도 한 15조, 삼성화재 뭐 한 8, 9조 그 정도 들고 있거든요. 야, 그러면 국민연금이 빌딩 많이 갖고 있다는 건 우리 정프로나 나도 빌딩 부자 중에 한 명이다. 이게 우리 돈이니까. 맞습니다. 그럼 몇 평 갖고 있다고 봐야지. 맞습니다. 몇 평이나? 몇 평. 네. 그지?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남산 위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 보면서 저 많은 건물들 가운데, 저 많은 집들 가운데 어떻게 내 거 하나가 없냐 했더니 내게 있었네요. 국민연금 통해서 갖고 있는. 네,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남산을 자주 올라가는 이유가 있나 봐. 남산에서 우리 집이 보이거든. 그때마다 뿌듯한 거 있죠. 우리 딸내미 보고 저기 있는 아파트 저기 우리 아파트잖니. 네. 별풍선은 저희 없습니다 아직. 네, 우리 정시영님이 물어보시는데 왜 아프리카 TV 보면 별풍선 같은 거 해갖고 돈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희는 아직 그런 게 없어요. 그 정도 스케일은 아니죠 우리가. 아니 나중에 받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네. 와 주는데 안 받을 일은 없지. 뭐하러 안 받아요.
그렇구나. 네. 자, 뉴스공장 거의 잡았다는 우리 자파광님의 말씀이 있으신데요. 네, 거의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뭐 또 첨언을 하면요, 이게 거의 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여의도에 이제 그 담배전로 있잖아요. 담배전네? 그 담배전로라고 그 펀드 매니저들하고 브로커들 그 담배 쫙쫙 피고 있는 그 신금투 빌딩부터 그 증권과 쫙 그 사이길이 있어요. 네. 거기 가보면 오늘 한번 내가 데려볼게요. 바로 옆인데 와 거기가 아마 세계 기록일 거야. 아, 길 이름이 담배전로예요? 담배 쩔어. 담배전. 그리고 거기 원래 거기가 잿더리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화분 같은 큰 게 있어. 네. 거기 그냥 가득히 그 담배 꽁초가 쌓여. 아, 그래요? 담배전로라고 그러니까 네. 금융인들이 서로 그러니까, 부르는 데서구나. 네. 그 담배전로에 이제 9개의 이제 건물들이 있어요. 네. HP 건물까지 지금 이제 위웍 여의도 건물부터 시작해서 신한금융투자 건물까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만평 보통 그 정도 만평에서 한 2만 평 정도 됩니다. 뭐가 만평이에요? 연면적 기준으로. 아, 층수 다 더하면? 네, 지하까지 다 더하면요. 보통 만평. 오피스는 가격을 평가할 때 그 무조건 연면적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거기다가 만평이다. 그러면 평당 2천만 원 뭐 이 정도. 여의도 같은 경우는 아마 거기서 크게 안 평당 벗어날 2천만 원에 겁니다. 만평이면 2천억이네. 맞습니다. 맞죠? 예. 2천억 맞죠? 건물 하나 2천억? 건물 하나에 2천억 수준인 거예요. 네. 신군투 빌딩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2만 평 정도 되니까는 네. 한 4천억 가까이 될 겁니다. 희망을 가져. 할 수 있어. 뭘 가져? 국민연금을 계속 내. 근데 이제 작은 그러니까 그 1,000억이 넘어가면요. 네. 거의 그러니까 개인들은 거의 소유를 못 하더라고요. 아. 이게 보면 예를 들어 부자들을 보면요. 네. 한 순자산이 500억이 있는 부자다. 그럼 이분들이 뭐 레버리지를 껴서 뭐 1,000억짜리 빌딩을 사고 절대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거 겁나지. 절대 못 한번 하거든요. 맞으면 도산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뭐 100억짜리 뭐 한 건당 뭐 한 150억짜리면 100억에 뭐 대출 50억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개를 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000억이 넘어가면 거의 개인들은 잘 접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고소형 부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사는 거 보면 애초에 사는 거 보면 80억에서 90억짜리 사가지고 올라서 130억 되고 140억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니 그 리츠 투자라는 게 뭐예요? 지금 이제 뭐 질문들이 좀 들어서는데. 사실 리츠랑 네. 부동산 펀드랑 거의 비슷한데요. 부동산 펀드?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그걸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질문들이 계속 좀 들어오는데 죄송합니다만 네네. 공유 오피스 수익률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회사마다 좀씩 뭐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아니 뭐 적자나는 데들도 있고. 사실 지금 뭐 위웍도 적자라고 하고요. 아, 그래요? 예. 아. 아직 키워가는 단계다 보니까요. 그게 사실 임대료 마진, 그러니까 싸게 빌려서 비싸게 받는 건데요. 그 사이에 이제 인테리어도 해주고 집기도 타야 되고 인건비도 들고 그런 우유랑 맥주도 공급해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좀 되게 생각보다는 타이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얘기하니까 확실히 이제 질문들이 좀 많으셔갖고 그 질문에 이제 일일이 좀 가능하면 대답해드리다 보니까 약간 좀 흐름이 매끄럽진 않은 것 같긴 한데 요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릴게요. 네. 그 개인이 네.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뭐 예를 들면 공유 오피스는 뭐 개인들끼리 모여서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공유 오피스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업자를 어떻게든 만나가지고 네. 만나서 투자를 하셔야지. 개인이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아니 근데 예. 이런 광고 보면은 저는 절대 하지 말라고 권해요. 예를 들면 뭐 속초에 무슨 호텔을 짓는데 그 방 하나씩 분양한다. 근데 공유 오피스도 제가 볼 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야 이게 수익률이 이렇게 좋고 공유 오피스 사업이 이렇게 전망이 좋으니까 돈을 펀딩하는 거지 광고로 해서. 네. 그리고 확정 수익률을 얼마씩 주겠다. 이런 건 대부분 사기에 가깝거든. 대부분 사기예요. 여하튼 수익률 앞에 확정 수익률 들어가는 거는 99.9% 사기거나 나중에 당하게 돼 있다라고. 왜냐하면 수익률은 그렇게 확정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게 뭐 대부분 보면 2% 3%면 인정해요. 근데 대부분 8% 9% 10% 넘어가는 일들이 많거든. 그런 것들은 정말. 근데 이렇게 케이블 TV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 좀 날렸던 그걸 뭐라 그래? X 연예인들 있잖아요. X 연예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연예인인데 지금 예, 약간 예. 거의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그 광고를 막 모델로 하면서 오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 그럴 때마다 안타깝고 나는 아무리 리타이어도 저걸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 상품들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요. 네네. 그 연구 채권의 원리랑 제가 엑셀 가지고 IRR을 보여드리면 그 사람 단어 쓰지 말라고 하셨죠. 그걸 보여드리면서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제가 숫자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리고 오늘 그래서 뭐 또 내용 뭐 있습니까? 다 하셨어요? 예, 뭐 내용은 그렇게 두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어떠세요? 이렇게 지금 2주째인데 네.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혹은 뭐 오디오도 라이브를 통해서 페이지2 앱 등을 통해서 쭉 라이브로 좀 방송을 해보시니까 좀 생방 쪽에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녹음하는 게 더 편하신 것 같아요? 뭐 해보니까 첫 주에는 굉장히 긴장이 됐는데요. 네. 뭐 오늘은 너무 긴장 안 한다. 아 그런가요? 약간은 긴장해야 돼요. 네. 요거 어차피 이제 나오신 김에 네. 와디즈나 네. 8% 같은 P2P 펀딩 사이트에서 네. 부동산 투자하는 거 이거 괜찮냐는 질문이 있는데 요즘 이거 되게 많은 것 같긴 하거든요. 저도 가끔 이 사이트 들어가 보는데. 그래서 그거는 우리 민경남 대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자료들을 보면 한 대여섯 장짜리 자료 가지고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걸로 투자 의사결정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나 큰 불확실성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오는 뭐 그 자료 투자 가지고, 자료가 너무 부족하군요. 너무 부족합니다. 그건 굉장히 진짜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일단은요 투자를 하려면요 최소한 현장을 몇 번 다녀보셔야 되는데요. 대부분이 그 수익률이 높으려면 그 개발 사업에 그러니까 LTV 그러니까 론투 밸류. 론투 밸류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네네네. 제가 그냥 할까요? 제가 LTV를 좀 쉽게 설명하려고 민경남 대표 같은 경우는 LTV라는 거를 그냥 하루에도 뭐 수십 번씩 일상 용어로 쓰니까. 그러니까. 네네네. 우리는 뭐 가끔 쓰는 거고. 쉽게 설명하려다가 순간적으로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뭐 현장도 가보고 그 사업 캐시플로우도 다, 그러니까 사업성도 다 분석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그게 분양이 되면 주변 시세는 얼마고 그 분양 주변 시세가 분양가에 따라서 이제 내 원금이 회수되는데 어떤 위험인지 그게 다 분석이 돼야 되는데요. 뭐 대여섯 장짜리 자료에는 그걸 다 담을 수조차도 없습니다. 부동산 부자는 머리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발로 한다는 얘기. 맞습니다. 민경남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다못해 그 빌라 구하러 갈 때도 이게 뭐 안에 사진만 봐서는 몰라요. 그냥 이렇게 계단 같은 데 올라가면서 창문이 잘 뚫려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니까. 하여튼 부동산 앞으로도 우리 민경남 대표님이 매주 한 번씩 이렇게 화요일마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봐요 우리. 자, 민경남 대표 일단 보내드리죠. 집이 또 멀어요. 강남으로 가야 되니까. 자, KN 프로퍼티의 민경남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니들의 개맛을 알아? 남자는 광고 대박을 원하세요? 지금 바로 신과 함께에 전화하세요. 010-2090-6748 010-2090-6748 최고의 광고 효과 010-2090-6748 신과 함께가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함께합니다. This is EBC Stock Market News. 오늘 아침 페이지 2 시그니처 코너죠. 증시 각도기 곽상준 신한금융투자 영업부의 부지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야, 아니 코너 2개인데 뭐 시그니처냐? 야, 시그니처는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게 시그니처지. 좀 밀어줘요 우리. 근데 시그니처. 네. 좋았어. 와, 각도기에서. 야, 이거 누가 실시간 이거 엄청 누는데 지금. 네. 각도기에서 곽도기로 그리고 곽도기에서 갓도기로 또 한 단계 상승하셨답니다. 이러다가 갓두기 되는 거 아니야 또? 깍두기 될 것 같아요. 이러다 깍두기 되는 거지 뭐. 자, 오늘 할 내용이 또 많아요. 매일 많아 이분은. 그래서, 빨리빨리 갑시다 그럼. 네. 바로바로 또 어떻게
지수부터 갈까요? 1.5배 시황 부탁하겠습니다. 네, 미국 1.5 S&P 0.78% 하락, 다우 0.84% 하락, 나스닥 1.11% 하락, 기술주 1.4% 하락, 커뮤니케이션 1.15%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09% 하락, 나스닥 바이오 지수 2.04% 하락으로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어제 숙제 있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시 이제 원상 복원을 해서 속도를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냐? 필라델피아 증권거래소가 있고요. 거기서 1993년도 12월 1일부터 발표를 하고 있는 반도체 업종 지수를 얘기하는데 영문 약칭으로는 SOX OX 속스? 네네 석스 세미컨덕터 섹터 인덱스 이거의 약자고요. 2017년 기준으로는 시총 상위 30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TSMC, 브로드컴, 엔비디아, 샌디스크, 퀄컴 등이 있습니다. 이상은 우리 청취자 이슬이님이 조사해서 올려주신 거예요. 그걸 읽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려고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방송할 겁니까? 증권회사 직원들 요령하면은 내가 볼 때 아니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청취자와 이게 스티브 잡스한테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민주적인 이런 방송 모두가 참여하는 저 이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완전 꽁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퀴즈 하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기라성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다 있잖아요. 이 중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반도체 지수니까 안에 30개가 있는데 제가 당연히 들어가 있겠지. 안 들어가 있으면 말이 안 되죠. 나는 안 들어가 있다. 아니 반도체 지수인데 삼성전자 빼면 뭐가 반도체 지수예요? 네, 그 500원 걸고 한번 하시죠. 아유 걸었어. 오늘 아침 식사 걸고 가죠. 오케이. 네. 밑에는 황태국밥 있어. 황태국밥. 정답은 없습니다. 아 형님 뭘 그런 걸 그렇게 과도하게 좋아하세요. 황태국밥 8,000원이에요. 또 내가 이렇게 흔들어주면 또 700 될까봐. 이게 그 TSMC는 대만 회사고 ASML은 네덜란드 회사인데 거기도 있거든요. 근데 왜 삼성전자하고 그 하이닉스가 왜 없냐? 미국에 상장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TSMC는 미국에 상장돼 있거든요. 그리고 ASML도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데 삼성전자는 DR로 상장이 돼 있는데 그건 안 쳐주는 거예요. 안 쳐줘요. DR은 뭐예요? 예탁 증서라고요. 주식하고 원주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외국인들이 거래하기 위해서 미국 상장하는 DR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정도까지만 물어보세요. 그럼 저도 어깨 떠난 지 좀 됐지 않습니까? 하나 더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네네. 하여튼 그래서 이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텔이 제일 18%로 비중이 크고요. 그다음에 TSMC가 의외로 한 14%로 크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약 한 8%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엔비디아가 오늘 사고를 쳤습니다.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죠. 13.82% 13점? 네, 이건 거의 폭락 수준입니다. 폭락했고요. 아마존은 1.96, 애플 0.9, 마이크로소프트 1.9, 넷플릭스 0.7, 어드밴스 마이크로 7.9 이렇게 반도체가 많이 떨어졌고요. 또 하나 많이 떨어진 게 캐터필라 9.13이 떨어졌습니다. 캐터필라? 캐터필라 굴삭기. 네. 그거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왜 그런가 내용을 보면 중국에서 지표가 나쁘게 나왔어요. 중국 공업 지수가 그 공업 이익 지수가 작년 대비 1.9% 하락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어제 한국 시장도 오후장부터 비리비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은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일부 선반영 됐다. 미국 시장 하락한 게. 근데 미국 시장은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재미난 대목이 뭐냐면은 얘들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느냐? 엔비디아, 어드밴스 마이크로, 그다음 캐터필라 왜 애들이 이렇게까지 크게 빠졌느냐? 얘네 말로는 중국에서 악화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장사가 안 된다. 그 얘기는 우리가 조금 전에 뉴스 브리핑 시간에 미중 무역 협상이 난항으로 갈 수도 있다. 근데 저런 게 빠져버리면 협상장에 가는 미국 대표부가 부담을 느끼겠지. 그렇죠. 그거죠. 이제 우리 기업들 다 죽는다 그러는데 그게 중국 때문이라 그러면 대충 합의를 해야지. 거기서 더 강경책을 하면 이 기업들이 우리 정부에 등을 돌릴 수도 있겠네. 주가 더 빠지면.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역시 우리 김프로님 행간을 잘 읽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주식은 이렇게 행간도 좀 읽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만 다 받지 마시고 이게 어떻게 돌아갈까?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예측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가지고 씨름을 하는 것이기 그렇지. 때문에 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니 나는 진행자가 게스트한테 칭찬받고 이렇게 뿌듯해 보니 처음이야. 이거 원래 거꾸로 하는 거거든. 야 우리 곽 부장 대단하신데 이렇게 하면 자기가 막 기가 살아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언젠가부터 일주일 좀 넘었는데 이렇게 돼버렸네. 그리고 행간은 지금 둘째치고 행을 일단 못 읽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네. 지금 행부터 잘 좀 읽어주세요. 네, 저희 같이 읽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참고로 600분 유튜브 네. 라이브 600분 와우, 돌파했습니다. 대박이다. 다시 이제 외환 쪽 돌아가면 네. 외환 상황은 뭐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유로 달러가 어제하고 크게 변화 없이 1.143이고 그다음에 달러 지수는 95.43. 예,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다음에 달러 원은 1118원 99전.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WTI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3% 정도 빠졌고요. 네. 그다음에 금값도 그대로예요. 1302.55. 구리 가격은 1.5%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중국이 나쁘다 그러면 뭐 구리 가격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한 1.5% 빠졌고 역시 저쪽 아메리카 쪽에서 빠지니까 남아메리카도 빠졌습니다. 브라질 보베스파 2.29% 빠졌고 유럽도 영향을 좀 받게 되니까 0.6에서 1% 사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뭐 대체적으로 뭐 이런 정도로 마감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핵심적인 건 결국에 그 중국 경기에 민감한 캐터필라도 4분기 실적의 악화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다 중국하고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30일, 31일 날 중국에서는 유허가 가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네. 그 말씀 드렸거든요. 네. 오시기 전에. 네, 원래 문유신이 상대방이었는데 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상대적으로 강경파고 그 대표단 안에 피터 나바로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조금 분위기는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과연 오늘의 이 뉴스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게 지금 사실 대단히 큰 관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2.748 아주 소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리도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되었고요. 또 하나 이제 시장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었던 건 트럼프가 한마디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셧다운을 재개할 확률이 50대 50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뭐 셧다운 이제 종료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잠정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한 거죠. 끝판왕이 뒤끝의 끝판왕. 근데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쫄리게 쫙 밀리면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한번 던지고는 가야 되겠죠. 그런 느낌이 일단 대세는 밀렸죠. 예, 대세는 좀 밀렸으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내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전 기계적으로 그냥 블룸버그를 키는데 앱으로 유가가 많이 빠졌더라고. 유가가? 네, 유가가 거의 3% 이상 빠졌죠.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이거 좀 안 좋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기에 대해서 여전히 확신이 없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솔직히. 오늘은? 네, 할 얘기 많습니다 아직. 계속 하죠. 미국 지수는 12월 전미 활동 지수는 0.27이고요. 전달 0.21보다 상승했고. 그게 무슨 지수예요? 활동 지수요. 활동 지수는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면 올라가는 지수입니까? 좀 자세히 알아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가 짧은데 큰일이네요. 아니 조금 있으면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올라온다 이거. 그것도 내일 함께하는 방송 부탁드립니다. 댈러스 연은 1월 기업 활동 지수. 이건 아시겠죠? 기업 활동 지수. 기업 활동 지수. 네, 기업 활동 지수겠죠. 어떻게 측정해요? 내일 알려주실래요 또? 아니 그거는 뭐 알아서 했겠죠. 이제 1.0에서 1.0으로 발표했고 전달에 마이너스 5.1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럼 0이 그러면 그냥 기준인 것 같습니다. 기준인 거고요. 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3월달에 5.2%로 아주 낮게 측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FOMC에서 금리 동결치더라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은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금리가 동결되더라도 이미 다 예상하고 있으니까 이미 다 예상하고 있는 거는 시장이 효력을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마치 그 향수 뚜껑을 따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 그 주식 시장에서는 금융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라든가 이런 재료라든가 딱 땄을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냄새를 크게 진동을 하면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렇지. 시간이 가면은 냄새가 좀 덜 느껴지잖아요. 네네네. 항상 시간이 가면 영향력이 감소를 하게 되죠. 작년도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처음에 그 미중 무역 경제 분쟁 났을 때 뚜껑 땄으니까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계속 새로운 뚜껑 따는 거예요. 네. 트럼프가. 네,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보통 한번 터지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완화되거든요. 영향력이. 그렇죠. 근데 작년에 그게 영향력이 완화가 안 되면서 굉장히 투자자들 어렵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것과 연관해서 이제 한국 증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한국 증시가 어제 그 일부 그 중국 지표 하락을 반영을 하면서 막판에 축소되면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 수급 내용들을 보면 이거 뭐지 할 정도로 지금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샀어요? 어제도 많이 샀어요. 어제도 3,542억 거래소 순매수해서 올 누적으로 따져보니까 거래소에서만 4조 2,200억 샀습니다. 예. 이 정도면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제 멈출 것 같은데 잘 안 멈추고 있어요. 계속 반도체 주식 삽니까? 그렇죠. 예, 전기전자에 어제 하루 3,500억 중에 3,260억을 전기전자에 집중했어요. 그럼 거의 대부분이 반도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코스닥도 매도를 했는데 누적으로 이제 한 500억 정도로 매도가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한국 증시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를 보고 미국 증시를 보면 불안불안하고 계속 이거 어떻게 될 거야 막 이러는데 한국 시장에 관해서는 상당히 세게 밀고 들어오는데 일단 펀드 조성되는 것도 그 이머징 마켓에 올해 좋아요. 이머징 마켓에 펀드 조성되는 자금, 그러니까 달러가 유입이 좀 많은 편인데 그 중에서 한국 쪽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뉴스. 그것하고 연결되어 있고 또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비차익 물량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건 뭐예요?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프로그램 비차익 물량. 네, 그저께 8천억 정도 외국인이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프로그램 매매라는 건 컴퓨터에 이렇게 종목을 쭉 쌓아놓고 한번 딱 누르면 예를 들어서 종목이 한 100개 한꺼번에 사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거를 한 종목씩 쳐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100종목을 한꺼번에 사고 싶으면 프로그램에 딱 걸어놔야 되잖아요. 그렇지. 매주 매수 뭐 1% 뭐 0. 몇 프로 매수 자기 돈 중에 뭐 이렇게 탁 누르면 100종목에 자기네 자체 로직으로 그렇게 그거를 이제 일단 프로그램 매수라고 한다. 거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걸 주로 어디다가 뭐 하냐면 차익 거래에 많이 씁니다. 차익 거래, 아비트라지. 선물과 현물의 차익 거래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코스피 200 지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수상으로. 근데 얘가 이제 고평가든 저평가든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실질적인 코스피 200 선물과 현물 간의 괴리라고 하죠. 이거 행간을 많이 넘었으면 굉장히 어려운데 오케이. 코스피 그 거래소 지수를 우리가 뭐 그 2,100 얼마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를 그 중에 200 종목만 셀렉해서 지수로 만든 것을 코스피 200 지수라고 합니다. 네. 코스피 200 지수를 가지고 선물 거래를 합니다. 코스피 200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가지고 앞장서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미리 거래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앞으로 될 건지 예상해서 그 예상 거래를 하는 것이 선물 거래인데 이 선물 지수하고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하고 맨날 똑같이 가는 게 아니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미래가 좋을 것 같으면 얘가 먼저 위로 올라가고 나쁠 것 같으면 떨어지고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걸 콘텐코 밑으로 떨어진 걸 백오데이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또 뭐가 있냐면 콘텐코가 지나치게 많이 됐어. 코스피 200보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건 팔고 이건 사는 거예요. 그게 차익 거래라. 이렇게 차이가 영상 보시는 분은 보이겠는데 코스피 200이 여기 있고 코스피 200 선물은 여기 있으면 요걸 팔고 요걸 사면 요만큼 차익이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유튜브 영상 보라는 거야 지금. 오디오 듣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 200이고 코스피 200 선물이 210이면 10의 차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10을 팔고 200을 사는 거예요. 근데 코스피 200은 뭘로 되어 있다? 현물 주식으로 돼 있다. 200 종목은 이제 프로그램을 산다. 이거를 200 종목을 한 번에 딱딱 클릭을 딱딱 찍으면 사지는 거죠. 예를 들어 매수 누르면 매도 누르면 팔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선물은 팔고 이 코스피 200을 살면 우리가 프로그램 매수했다 그래요. 현물 기준으로. 반대로 코스피 200을 팔고 코스피 200 선물을 사면 프로그램 매도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걸 거의 대부분 차익 거래. 그러니까 이게 선물과 연계된 것은 차익 거래다. 그런데 얘네들이 시장 현물 그냥 사야 돼. 안 돼.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필요 없어. 선물과 관계없이 그냥 비차익으로 사버렸다. 선물 상관없이 바스켓에 있는 거 다 사버려. 사버려. 그러면 이제 그게 비차익 거래인 거예요. 그거는 더 강력한 매수 그렇죠. 신호구나. 매수 신호죠. 그저께 그게 5천억 들어왔어요. 와, 5천억? 5천억. 많이 들어온 거죠.
괜찮게 본다는 얘기죠? 외국인들은 괜찮게 안 봤으면 4조 샀겠습니까? 4조 작은 돈도 아닌데 이게 조 단위 되면 돈이 상당히 크거든요. 야, 비차익 거래,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라는 개념은 확실히 알았네요. 나는 이게 이익 없어도 그냥 거래한다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그 개념이 아닌 거고. 정프로는 맨날 손해 보니까 이익만 안 나도 아니, 손해만 안 나도 만족한다. 그 강박이 있는 거야. 그렇지. 그게 비차익 거래다. 그래서 IT 그 외국인들이 IT를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했고 삼성전자 굉장히 많이 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체적으로 종이, 통신, 기계, 전기전자 상승, 증권, 건설, 음료 하락 했는데 코스닥에서는 바이오가 올랐고 또 하나가 뭐가 올랐냐면 OLED 관련주들이 펌프질 또. 엄청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오늘은 펌프질 아니고 찬물을 끼얹으려고. 찬물을? 증권선물위원회 저 잡아갈까봐 겁이 나서 찬물을 좀 뿌리려고요.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마. 우리 종목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아니 그래도 혹시나 그래가지고. 아니야. 근데 어제 우리 저 증시라는 제가 진행하는데 노건창 센터장이라고요. 반도체 IT 리서치 센터장이나 그냥 물어봤거든. 그래서 곽도기 부장이 딱 한 얘기가 기억이 나. 그래서 마지막 질문 이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반도체 뭐 주식도 많이 산다는데 반도체 및 OLED 장비 업체 어때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런 거야. 반도체 장비보다는 OLED가 더 좋아 보이는데요. 대충 장비 업체들이 두 개를 다 겸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괜찮아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 노광, 식각 이런 과정들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찬물을 어떻게 끼얹고 싶냐면 지금 삼성이 핵심은 이거잖아요. 삼성이 OLED를 안 했는데 OLED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라인을 새로 쫙 깔아야 되고 대형. 그러면은 그 장비 업체들이 들어와서 라인에 딱딱딱 붙어야 되고 그럼 없는 매출이 빵빵 터질 거고 얘네들 뭐 한번 투자하면 4조 5조씩 하니까 그게 다 장비 업체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수주 받으면 내년도 따뜻하겠네 이 논리거든요. 근데 지금 그 증시에서의 그 소문을 뭐라 그러죠? 루머상으로는 이 다른 방식, 그 옥사이드 방식, 즉 LG가 하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걸 할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 방식으로 그 해외에 소위 말하는 K모사의 장비를 들여왔다라는 설이 있는데, 문제 뭐냐면 삼성이 처음부터 한국 장비 쓸 거냐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검증된 장비를 써요. 그래서 그 장비로 해서 안정적으로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장비 발주를 해서 깔고 하거든요. 근데 삼성이 그거를 다 밝히면서 할까요? 안 밝혀요.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안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연초에 있었던 라스베이거스에서 있었던 CES에서 삼성전자는 OLED를 안 내고 마이크로 LED만 냈어요. 큰 거. OLED는 LG만 했지. 그때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 몇 억이에요. 한 장 큰 거 하나에. 그러니까 이게 단가를 언제까지 내리겠어? 이거 뭐 저거 현실화되려면 꽤 시간 많이 걸리겠네. 그러니까 안 되겠어. 그러니까 OLED 갈 수밖에 없을 거야라는 추정이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근데 실제로 할지 안 할지는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모르겠어요. 삼성전자의 그 내부적 투시하는 눈이 있어서 애널리스트들이 그걸 알아내가지고 지금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추정으로만 가는 건지가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은 잘 못하겠다. 근데 시장에서의 애널리스트들은 그렇게 방향이 갈 수밖에 없다. 보더라고. 삼성이 대형 LED OLED 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이고 단지 이제 어떤 형태로 또 국내 장비 업체에 대한 발주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분위기는 잡혔고 우리 각 부장께서 얘기한 이후에 OLED 장비 업체들 꽤 많이 올랐다. 그 어젠가도 조선주 한번 조선주는 여기가 제가 아니고 안 하고 앞순서에서 앞에 누구였어 어제? 저 권순우 기자가 카타르 공항 와가지고 아니 난 카타르 이슈로 올랐었죠. 우리 방송 끝나자마자 조선주 막 대우조선해양 막 8% 7%씩 오르더만. 물론 약간 후장이 좀 조정받았지만 뭐 해서 하여튼 오르면 다 우리 각도기 예측인 것 같은 그런 약간 묘한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 그게 잘 맞추는 분도 아닌데
시장은 거의 대부분 틀렸죠. 시황. 네. 근데 틀려도 저렇게 쾌활한 분은 나 처음 봤어. 자,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정 씨는? 그래서 일단 말씀드렸듯이 중국 지표 악화는 어제 한국 시장 이미 반영됐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 때문에 빠진 만큼이 다 전달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소화를 일부 했다. 어제 일부. 네,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핵심이 이거죠.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에 대한 러브콜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할 거냐, 이 부분이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겠죠. 시나리오를 하나 짜보면 미국 시장이 상당히 생각보다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했으니 게다가 반도체가 뚝 떨어졌으니 한국 반도체들은 휘청할 건데, 외국인들은 지금 주구장창 사고 있던 게 반도체니 외국인들이 다시 사면 떨어졌다 오르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전에 어떤 식으로든지 가닥이 잡힐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 시장은 바이오 주식이 며칠 올랐어요. 근데 이게 그동안에 그 이번 작년도 중반 이후 계속 하락하던 흐름으로 보면 조금 가다 멈추고 조금 가다 멈췄는데 이 수급 계속 들어올 것인지 요거에 따라서 방향성 달라지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은 조금 갈라쳐서 진짜 봐야 되는 분위기로 올해 자꾸 가고 있다. 그거는 분명히 맞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라쳐서 갈 거냐. 일종의 디커플링인데 우리한테 유리한 디커플링이 그렇죠. 된다. 지금 분위기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은 절반 올랐고 하락폭에 아직까지 우리는 절반까지 올라면 한 대략 2,300까지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은 좀 있는 거고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 주식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싸다. 싼 거는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제 미국 반도체가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향이 있을 수는 있죠. 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가 중국이 제대로 안 돌아가면 중국에서 장사를 못 하니까 안 좋아지는 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향을 미쳐야 돼요. 지금 미국도 그렇게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 생각엔 10시 반에 이 피드백이 중국한테 얼만큼 넘어가느냐 여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입장에서. 미국의 피드백, 미국 시장의 되먹임이 중국 시장에 얼만큼 되먹임을 줄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지난번에 어제구나. 그 영어 쓰지 말자고 얘기하더니 오늘 굉장히 그 집에 되먹임 난 처음 들어본 용어인데. 네. 아, 피드백 대신 되먹임. 그러니까. 좋습니다. 네. 언행일치야. 네. 저희 선생님께서 항상 한국말을 많이 쓰라고. 아유, 좋습니다. 자, 오늘은 통신주 있는데. 통신주 빨리 하십시다. 예. 네, 통신주. 네. 이제 그 가까운 거 말고 좀 먼 얘기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어제 그 아침 뉴스 신문을 보신 분들은 보셨겠습니다만, 페이스북이 SK 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를 어제 우리 내기로 네네네. 앞으로 여기 저희도 망 사용료를 더 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요? 네. 우린 못 내요. 네. 이거 유튜브니까? 아니 이게 우리가 커지면. 커지면 못 내면 우리를 보는 안 사람이 낸다고요. 몇백만 명 이렇게 안 낸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저 안 낼 거예요. 네. 이 페이스북이 이걸 넣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망 중립망에 대해서 더 우리 정프로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전문이죠, 제가. 전문이시죠. 네. 잠깐 설명해 주시죠. 아니, 안 할래요. 지금 시간이 없어 지금. 네. 빨리 망 중립망이라는 게 아무나 망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망을 누가 돈 더 안 내고 똑같은 돈 내고 막 쓰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트래픽을 대거 발생시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통신사들은 걔들 때문에 트래픽을 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장비를 더 돈이 더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부당하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우리나라 5기가 한다지만 사실 까고 먹으면 5기가 아니거든요. 4.5기가밖에 안 돼. 4.5세대밖에 안 돼. 5세대가 아니고. 왜냐하면 3기가짜리 5세대가 어디 있어요. 5세대가 되려면 28GHz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5세대가 안 간 거거든요. 왜 안 가냐? 돈 벌 게 있어야지. 4세대까지는 유튜브라는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있었으니까 그거 갖고 돈 벌 수 있었으니까 했는데, 5세대 뭐 더 빠른 거 뭐 해봐야 뭘로 돈을 벌어 이랬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이 돈을 내잖아요. 그럼 5세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냐면 투 트랙으로 가격을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속도가 좀 빠른 거는 돈을 더 받아. 아하. 그리고 5세대 일반 조금 느린 거는 그냥 똑같이 받아. 누구한테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애들이 있겠죠. 나는 안 끊기게 서비스를 해주고 싶은 애들. 페이스북. 뭐 아마존 이런 애들이겠죠. 구글 네, 이런 애들이죠. 걔네한테 돈을 받을 수 있다, 더 받을 수 있다. 그럼 통신 장비 회사들은 통신 회사들은 어떻게 되냐면 5세대를 빨리 갈 수도 있죠. 더 투자한다. 예, 지금 4.5세대에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게 투자해봐야 무슨 돈을 벌겠어. 뭐 이런 건데 오케이 돈 될 것 같아. 그럼 5세대로 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본격적으로 5세대로 가려면 어떻게 되면 그 기가헤르츠가 높아지면 파장이 짧아지잖아요. 네네네. 정확한 대신에. 네. 그러면 중계기를 어떻게 박아야 더 돼요? 촘촘히 박아야지. 막 박아야 돼요. 아하. 그러면 중계기 회사들이 작년에 한번 랠리를 폈습니다. 일단 그건 말씀드릴게요. 크게 랠리를 폈는데 이 뉴스는 요거를 더 많이 받게 될 때 수혜를 입을 업종한테는 되게 좋은 뉴스가 뜬 것이다. 언제 반영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 뉴스를 보면서 중계기 회사의 주가를 보기 시작했다. 그러네. 정부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저는 오히려 시멘트 회사를 봅니다. 중계기 회사, 중계기 박으려면 거기 고정시켜야 되니까 시멘트 고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몇 푸대면 다 되고. 아이고야. 그런 이슈가 또 있군요. 네. 그래서 하여튼 통신 회사들한테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공간이 열린 거죠. 그래서 통신 회사들 자체가 좋아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통신 회사들이 그런 것들을 시설 투자하기 위해서 사야 되는 필수 네. 장비들. 네, 장비들이 좋아질 수도 있죠.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네. 5G가 깔리면 서비스를 해줄 애들이 마음껏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컨텐츠 관련까지도 확장해서 그 얘기는 조금 시간을 하시죠. 두고 네네네. 조금 더 시간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죠. 워낙 큰 주제니까. 네네. 네. 우리 증시 각도기 음. 신한금융투자의 영업부 부지점장님이시죠. 곽상준 부지점장님 사랑합니다. 네, 저희 프로에 정말 꽂히십니다. 근데 갑자기 네. 자, 근데 저기가 생각- 가수 그게 이렇게 생각나네. 실시간 참여 인원이 배증이라 그러지 배증 2배로 느는 거. 네? 하루 만에. 네네네. 야, 이거는 거의 700 지금 갔다 왔어요, 우리. 뭐 가수 얘기하세요. 누구요? 아니 그 저기 이름이 생각나네. 외국 가수 턱수염. 턱수염 외국 가수. 턱수염. 네. 자, 여러분. 사랑한다는데 저희 아내가 네. 아내가- 프레디 머큐리? 네네 저희 아내가 프레드 머큐라 코수염이 유튜브- 턱수염입니까? 아니 거기죠. 그 게이잖아요. 유튜브를 보더니 말이죠. 그 정영진 씨 잘생겼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보다 더 잘생겼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 대답이 끝나기 전에 이러는 거야. 상처 많이 입었습니다. 무슨 이 경제 프로그램에서 무슨 대화가 지금 오가고 있는 건지. 여러분 에오 다 같이 따라 하셔야죠. 출근시키십시다. 네, 다들 또 좋은 출근길들 되시고 잘리면 우리가 책임져야 돼. 내일 아침에도 저희 증시각도 있고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도 이제 인사드리고 이제 가야 되겠네요. 오늘은 방송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특히 갓 부지점장이 오시자마자 네.